네, 그다음에 이제 AI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그리고 AI의 미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까지, 뭐 여기 과거라는 건 제 기준으로는 막 2021, 2022년 그런 정도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과거의 AI는 주로 이제 인지형 AI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지형 AI라면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기반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이걸 하게 되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사물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게 로봇에 들어갔다. 그러면 로봇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송용 차다. 그러면은 이송용 차에 물건을 실어서 이걸 어디까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도로 상황에 대한 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인지형 AI가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지형 AI는 주로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이송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주로 그 인간의 육체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I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AI니까 주로 이제 이와 같이 인지형 AI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제 생성형 AI는 이와 같이 이제 상당히 전문화된, 그러니까 주로 화이트 칼라 직종, 그러니까 아니면 창작인, 예술인 이런 쪽의 직종을 상당히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 그러니까 아까 방사선 영상 그런 판독하는 의료용이라든가 뭐 교육, 뭐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데도 그렇고, R&D, 좀 프로그래밍 예가 봤죠. 참 놀랄 말씀만 합니다. 그 R&D 같은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좀 비교적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행정이라든가 뭐 어떤 판결문을 써준다든가 이런 거. 뭐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아까 말한 뭐 빈센트 반 고흐 그림 비슷한 그런 거 만들어내고, 뭐 음악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의 모든 영역을 생성형 AI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에남으로써 기존의 그 생태계가 상당히 룰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빅테크, 특히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데,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기존에 이런 것들이 많은 거가 이제 정보 검색, 이거에 의한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구글에 보면 이제 광고 검색,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데 맞춤형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 바뀌었죠. 챗GPT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함으로써 나오는 검색 데이터가 왼쪽에 예를 들어 구글 창에 나타나고, 오른쪽에 챗GPT 창을 열어서 지가 이거는 어떤 거다 어떤 건데 해설을 쭉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에 대한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엔 검색은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한 게 검색이었다. 그러면 향후의 검색은 찾기 위한 게 아니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가 이제 검색이 돼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거에 따른 수익 모델이 크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듯이 화이트 칼라 잡,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상당히 크죠. 창작 영역에 대한 도전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 저작권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루즈하게 대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제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AI가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AI가 생성한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것도 이제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 왔죠. 그리고 이것도 페이크 뉴스, 뭐 올 초, 뭐 작년 말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뭐 트럼프가 뭐 잡혀가는 영상 이런 거 전부 페이크 영상인데, 페이크 사진들이죠. 이런 페이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무지하게 쉬울 뿐더러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앞으로 상당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숙제가 되겠죠. 인공지능의 종류라 그러면 이제 강한 지능, 약한 지능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약한 인공지능은 뭐 특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바둑을 굉장히 잘 둔다는 과거의 알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한 수준의 인공지능이지만은 이거는 뭐 일종의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하는 것을 유사하게 해내고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성형 AI라는 건 뭐 이제 상당히 많은 거가 이제 강한 인공지능 이런 쪽을 좀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AI의 미래를 한번 엿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죠. 구글이 이제 올 3월인가, 3월인가 뭐 하여튼 올 초에 그 내부 보고서를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회사를 바꿨잖아요, 이름을. 메타가 이제 라마라는 그 AI 생성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건 이제 퍼블릭 서비스보다는 뭐 주로 뭐 비즈니스 용도 이런 쪽으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를 오픈하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가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누가 완전히 해킹을 해가지고 까버렸어요. 그 소스가 전 세계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소스가 돼버렸죠. 사실상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라마가 이제 발표되고 나가지고 오픈되고 나가지고 한 3주 후에 이거를 이용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알파카라는 그런 AI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구글이 내부 평가해 보니까 챗GPT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 76% 정도 성능을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일주 후에 뭐 UC 버클리, UCSD, 뭐 카네기 멜론 뭐 이런 데서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가 비쿠나 13B라는 AI를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챗GPT에 비해서 이게 한 90% 정도. 그 이제 구글 바드가 이제 그 당시로는 챗GPT에 한 93% 정도 성능을 냈다. 이제 구글 내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다 그럽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이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렇게 하나 딱 나오고 AI 플랫폼이 오픈이 되니까는 이게 참 이렇게 2주, 1주 만에 이런 놀라운 만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의 발전 속도가 이제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삶하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의 위험성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AI 초창기 이걸 만드는 뭐 제프리 힌튼 이 사람은 이제 구글 여기 이제 사표를 내고 AI 위협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발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 오픈 AI의 CEO죠. 이 사람이 이제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AI에 대한 그 규제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AI 공정성하고 수명성, AI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IAEA 아니면 뭐 기후 협약 그런 것 같은 어떤 그 규제, 그런 규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든지 오픈 소스,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어떤 그 데이터 데이터지만은 이게 그 뭐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제약들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AI하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과거에 이제 전자공학의 첫 세대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아날로그 세대의 가장 이거를 오픈했던 게 전화죠. 통신입니다. 전화 여러 가지 전화기가 있으면 이걸 이제 중간에 교환돼 그걸 거쳐가지고 상대편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통신이 하나 있었고, 왜 방송에 라디오라는 게 있고 이후에 또 텔레비전이 나왔죠. 이런 그 방송 영역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나왔던 뭐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를 쓰던 뭐 소니 워크맨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비디오 그런 녹화기 이런 것들인데 통신 방송,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서로 간의 구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 다른 하드웨어 그런 것들을 가진 게 이제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및 전달 수단이 달라가지고 각각의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그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새 거의 모든 제품들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내부에 이제 강력한 그 CPU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상당히 큰 메모리가 저장 공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놀아요. 방송이라 그러면 방송국에서 쏘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아니면 디지털화된 음성,
통신이라 그러면 디지털화된 통신 데이터. 그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MP3 음악이라든가 하면 디지털화된 음악 신호, 음성 신호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입출력 기기로 해서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는 뭐 LCD라든가 그런 디스플레이, 아니면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통신 선로, 아니면 뭐 센서, 아니면 모터라든가 이런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에 들어가는 교환기.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들어가는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여기 없는 건 어떤 뭐 센서나 액추에이터만 일부 없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텔레비전, 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에이지에서 이와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모든 제품들의 이런 것들이 거의 통일화가 돼 있어요. 제품 어떤 핵심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정보 전달의 수단이 IP 통신이라는 거로 바뀌었죠. 예전에 아날로그 통신에서. 그럼으로써 거의 모든 제품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수단들이 아주 유사해졌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최종의 응용 프로그램을 쓰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그 AI가 나온 그 이후의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 2라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죠. 과거의 디지털 시대를 이끌었던 거는 이와 같이 하는 그 폰노이만 구조. 그러니까 CPU를 가지고 별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현하는 게 이제 폰노이만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AI에 들어가는 신경망은 이거하고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AI에 들어간 신경망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합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곱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걸 하는 말하자면 통신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곱셈을 하는 구조에는 이 곱셈의 팩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셈이라는 거는 CPU가 해야 되는 일이고 덧셈이라는 것도 CPU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유효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것도 CPU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전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가 사방으로 막 깔려진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간 곱셈 팩터들 같은 거를 아주 빨리 전달을 해줘야 돼요. 물론 곱셈이라는 것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로는 효율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GPU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도 이제 이런 같이 프로세싱인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내에다 이와 같은 연산 구조를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품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에서 이거 관련된 그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로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에이지 2를 하는 건 이와 같이 이런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뭐 미국, 중국 사이에 이제 반도체 관련 뭐 경쟁도 하고 분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반도체가 이와 같이 향후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세계 이제 그 미중 패권 경쟁이 한 가지 그 축으로 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으로 제가 할 말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게 모두 이제 디지털 에이지 2가 되면서 원을 포함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반도체로 전부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